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저희 에피소드에 후원해주신 분들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YCHIN님께서 32회 노벨문학상 쿠마님 거죠? 1,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개 더 있어요. 또 노벨문학상에 향유고래님께서 5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노벨문학상 편이 인기 많네. 인기도 많고 약간 수준이 높은 방송이었어. 오, 약간 문학작품도 많이 소개되고 나랑 범례 조용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나만 조용히 하면 수준이 올라가는 신기한 방송. 그리고 소시민입니다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는데 인상주의와 나 편에 500원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 순으로 말씀드려서 또 인상주의와 나 편에 IOP0518님께서 500원 오, 예. 후원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또 루루43님께서 노벨문학상 인상주의와 나 두 편에 각각 500원, 600원 이렇게 오,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벨문학상을 후원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네, 신기하다. 네, 저도 그래. 뭐 겸사겸사 댓글을 읽으면 르루43님도 그 예술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고 인상주의와 나편에서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셨다고 얘기해 주셨고 소시민입니다 님하고 르루43님 함께 이제 비슷한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이분들이 다 노을 매니아입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매니아예요. 아 매니아요? 여기 한 명 더 있네. 네. 그리고 NICHIN님이 문학 분야를 잘은 모르지만 궁금했는데 재밌게 들었다고 쿠마님 다음 발제 기대돼요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다음 발제 제가 해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오, 하시겠죠. 예고까지. 근데 뭔가 발제자의 다음 발제를 기대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죠? 그럴 수 있겠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목도리를 했어요 오늘 오랜만에. 아, 진짜요? 전 추위를 대비하고자 하늘을 날고 왔습니다. 에? 하늘을 날고 왔어요. 마약했어요? 왜 저래, 진짜. 맥락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추위 대비랑 하늘을 나는 거랑?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익스트림 스포츠를 해본 적이 없는데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날씨에 패러글라이딩 하면 안 추워요? 너무 많이 추웠어요. 많이 볼 추워요? 떨어질 것 같은 기분. 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근데 꽤 춥더라고요. 근데 너무 잠깐이라서 하늘에 있는 게 저는 제가 지내고 있는 곳이 북이랑 더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거기 완전 북한 밑이잖아요. 네. 북한 보이는 거 알죠? 아, 진짜요? 점프하면. 네네. 거기서 점프하는 거.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지금 파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GOP에 계시나 보다. 슐라님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춥다고 해서 제가 자켓 위에다가 패딩을 막 입고 겉옷을 2개 입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럴만도 하죠. 얘기하다 보니까 슐라님 얘기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발제를 준비해온 주제가 전쟁입니다. 아마 지금 혹시나 슐라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전쟁의 한복판에 계신 분이죠. 지금 군대를 가셨기 때문에. 전쟁의 한복판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아, 우리 휴전국가 아닙니까? 전쟁에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네. 저희가. 하몽님도 저도 한동안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왔잖아요. 2년 정도. 부심부심. 그렇지. 네, 그래서 오늘은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전쟁이라는 단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많을 텐데 오늘은 그 중에 전쟁의 선물이라는 워딩으로 전쟁의 선물이란요. 네. 다 들어보세요. 네네네. 전쟁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전쟁 발전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억장 와르르 하시는 수많은 전쟁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맞아요. 사실 전쟁은 겪어보지 않은 자만 전쟁을 원한다라는 말도 있고 뭐 전쟁에는 천국도 지옥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전쟁은 안 좋은 거고 일어나서 안 되는 건데 오늘은 그 전쟁의 하나하나의 이런 뭔가 가해자 피해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발전된 과학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줄타기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주제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싸우는 건데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 그 뭔가 감정적인 면하고 같이 섞여서 들리기 때문에 그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과 줄타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잘해라. 통편지 될 수도 있다. 다음 발제는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역사책 읽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국사를 배울 때도 전쟁사를 많이 배우고 유럽사 아니면 뭐 로마인 이야기 이런 거 들을 때도 전쟁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인류의 역사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의 역사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류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붙어있는 전쟁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던 수많은 다툼과 전쟁들이 뭐 역사 속에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인류의 발전사는 곧 전쟁 무기의 발전사와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무기가 발전되는 이유는 뭔가 개발되고 뭔가 발전되고 개선되려면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뭔가 필요해져야 그걸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쟁에서 뭐 특히 무기가 더 그렇죠. 상대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적은 수로 사상을 입으면서 많은 적을 없앨 수 있게끔 무기가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뗀석기, 뭐 간석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무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 과학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인류사가 그리고 또 전쟁사에서 인류 문명이 발전했는지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인류의 상당한 특이점을 얘기해주는 주제예요. 인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혹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해답을 찾는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집단 내에 혹은 뭐 인류 내에서 전쟁이나 다툼이 생기면 이기고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곤 합니다. 인류는. 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범래님이 지구온난화 발제 하셨었잖아요. 이거를 들으니까 갑자기 희망적이게 들렸어요. 반드시 해답을 우리는 찾을 답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뭔가 한 분야에 집중을 하는 데는 벼랑 끝에 몰려야 합니다. 사실 근데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늘 답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답을 못 찾은 사람들은 기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답을 찾은 자가 승자가 되니까. 그 주제잖아요. 원피스 주제. 일본 만화요? 네네.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네. 자, 그래서 인류가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벼랑 끝에 몰려야 기폭제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나 다툼 같은 게 사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들이에요. 여기서 지면 뭐 돈을 뺏기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우리 가족이 없어지고 혹은 뭐 우리 나라가 없어지는 그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거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뭐 꼭 인간만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고릴라들도 영역 싸움에서 전쟁을 하고요. 전쟁을 가장 많이 하는 개체는 개미이고요. 개미가 참 전쟁을 많이 하고 또 벌도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인류처럼 무기를 발전시킨다든지 과학적 발전을 이뤄내진 않았지만 이 전쟁이나 다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체한테는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피할 수 없는 다툼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린 무기가 필요할까요? 싸워야 되니까. 네.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네. 이겨야 되니까. 더 강력한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사실 이렇게 너무 와이드하게 물어보면 그런데 아주 예전으로 가봐요. 아주 예전에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약간 국가도 이렇게 막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지키기 위해서보다는 뺏어오기 위해서가 더 주 아닌가요? 뺏어오고자 하면은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 네, 그래서 농업 시대나 정착 생활은 필연적으로 전쟁에 의해서 탄생된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느 나라가 저기 뭐 한반도로 치면 전라도 곡창지대 쪽에 나라를 세웠어요. 범래라는 국가는 산간 지방에 세운 거예요. 그럼 확실히 자원이 부족하겠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범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기를 갈고 닦아서 곡창지대인 안느 나라를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거래 같은 건 못해요? 야만인가? 뭐 거래도 할 수 있지만 말이 안 통하면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죠. 눈에 힘 좀 빼요. 눈에 힘이 너무 들어갔는데. 네,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농업시대나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혹은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왜 국방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방은 자산 확보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을 방어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칼이죠. 뭐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무기 중 하나인데요. 우선 무기의 발전사를 기원전부터 쭉 한번 올라와 봅시다. 기원전 12세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12세기에 처음으로 활이 탄생합니다. 칼보다 활이 먼저 탄생했나요? 아니요, 칼이 더 먼저 있고요. 네. 이제 무기가 발전되는 역사만 짚어드릴 거예요. 새로운 무기가 탄생하는 순간 네. 어디에서 탄생했나요? 어디에서 탄생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너무 옛날에 나온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원전 12세기 정도로 추정만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활은 지금도 쓰거든요. 물론 총을 더 많이 쓰긴 하지만 활을 써요 지금? 네, 전쟁에서 활을 사용합니다. 물론 뭐 총을 쓰는 경우가 더 많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활을 쓰는 경우도 있고 사냥에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활이라는 무기는 신기하게도 1만 년간 인류가 버린 적이 없는 원거리 무기입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새삼스럽게 활을 쏴서 타겟을 맞추는 것만 해도 물리에 굉장히 많은 법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중력도 이해해야 되고 뭐 작용 반작용도 다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수식으로 정리하지 않았겠지만 바람의 방향이나 네, 그런 것도 알아야 그거를 되고. 이제 체득을 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기원전 9세기에 처음으로 기병부대가 탄생합니다. 말을 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인류가 걸어 다니는 것을 뛰어넘는 순간입니다. 이것도 말을 썼다는 거는 말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 영토 안에 기를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이겠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말은 뭔가 전쟁의 수단이면서도 하나의 자산이었죠. 그렇죠. 요즘에도 말은 엄청 비싸요. 근데 이게 지금이야 뭐 말을 탄다 뭐 이런 게 아무렇지 않지만 말의 존재를 처음 알고 있는 인류가 저걸 타고 전쟁을 할 생각을 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길들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고요. 저는 말을 발굽을 보면서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 발굽이 단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쇠를 휘어가지고 뜨겁게 달궈서 그거를 거기다 박았을지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말발굽을 이용해서 유명했던 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하테이로이 부대. 뭐 그게 좀 유명하죠. 뭐예요? 좀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기병 부대 중에 가장 유명한 뭐 기병 부대다 이러면 유명한 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부대인데 그 이름이 하테이로입니다. 오. 그리고 기원전 5세기에 희한한 활이 등장합니다. 석궁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석궁이 최초의 방아쇠의 개발이에요. 우리가 그러네. 이제 총을 쏜다는 개념의 방아쇠를 당긴다. 네네. 이 개념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석궁 때 처음으로 방아쇠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인간의 팔 힘이나 다리 힘보다 훨씬 센 힘으로 뭔가 화살촉을 날려보낼 수 있는 시초가 됩니다. 이것도 어느 나라인진 불명인가요? 진나라가 최초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진나라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사마의에 의한 진나라 말고 기원전에 있던 예전 진나라, 첫 진나라, 기원전 221년에 있던 진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이 끝나고 1세기 로마의 글라디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칼이 나오고요. 이건 그냥 로마가 너무 전쟁의 승리를 자주 했기 때문에 유명한 칼이고 그냥 칼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7세기에 신기한 게 나오는데 못 믿으실 수도 있어요. 화염방사기가 나옵니다. 진짜요? 사실 화염방사기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도 거북선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거북선에서도 불이 나와요? 화포. 거북선이 이제 입으로 불을 뿜고 네네. 뭐 등 껍질에 이게 뾰족뾰족하게 박혀 있는 이유는 승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7세기에 동로마에서 처음으로 해상 전투에서 화염방사기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목선이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적을 태운다기보다는 배를 태우기 위함이었겠죠. 그리고 13세기에 이제 조금 뭔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화총이 나옵니다. 드디어 총다운 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209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발명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후에 1260년에 서양에서 최초로 제조가 됩니다. 와, 1206년이면 그 칭기즈칸이 그 몽골 제국 건국했다 뭐 약간 그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기한테 몽골 제국한테 이제 다 조져졌네요. 그렇죠. 다 젖었죠 거의.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네. 그래서 중국에서 최초로 발명을 했는데 뭐 비슷한 시기에 뭐 1260년, 50년 뒤에 서양에서도 제조를 하긴 했지만 이게 각광받기 시작한 거는 1528년에 개량된 머스켓 총입니다. 이건 뭐 게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1528년이잖아요. 뭐 안느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 시기인데 이게 바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원주민을
거의 학살하다시피 할 수 있었던 그 총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식민지 정벌을 가능케 한 토대가 된 총이 바로 1528년에 개량된 머스킷 소총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총의 위력이 전 세계적으로 위용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활을 넘어서는, 석궁을 넘어서는 엄청난 무기의 발전인데, 그래서 16세기에 조총이 나옵니다. 조총의 최고의 피해자는 조선이죠. 조선. 네. 임진왜란 때 그쵸. 조총한테. 예, 예. 그래서 일본은 1543년에 포르투갈을 통해서 조총을 전달을 받아요. 그리고 그 위력을 확인한 일본은 사무라이와 조총을 들고 조선으로 침략을 시작합니다. 조총이 뭐예요? 조총의 이름 자체는 새 조자의 총이에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도 잡는다 그런 무기다라는 의미로, 왜냐면 조선은 조총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봤다는 게 아예 처음 본 게 아니고 저렇게 대량으로 우리를 쓸어 넘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아서 조총이라는 이름을 달았고,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한 발 한 발 쏘는 굉장히 느린 총이에요. 그리고 막 영화에 보면은 조총으로 막 저격하듯이 몇 미터 뒤에서 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활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근접전 없이, 그러니까 백병전 없이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임란이랑 정유재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조선은 조총이랑 총기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아까 하몽님이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화포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9세기 완전 이제 현대죠. 이때 이제 인류의 역사를 바꿀 총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맥심 기관총입니다. 맥심? 예, 이게 맥심 기관총이라고 하는데, 뭐 분당 600발을 쏘는 연속 사격 능력을 가진 총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893년 뭐 마타벨라 전쟁에서는 50명의 영국 병사가 출전을 합니다. 단 맥심 기관총 4정으로 마타벨레족을 말살시킵니다. 크기가 크나요? 그때 이제 크기가 크죠. 그리고 옆에서 막 이렇게 총알도 받쳐줘야 되고, 이렇게 조금 묘사를 해드리면 구멍이 쫑쫑쫑쫑쫑쫑 뚫려서 무슨 연근 구멍처럼 그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쏘는 그런 총이에요. 그거 최근에도 되게 잘 쓰이는 총들 아니에요? 요즘엔 더 발전했죠.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혼자서도 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총유기, 뭐 총기라고 해야 될까요? 총 무기들이고,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는 뭔가 병사 한 명 한 명이 쓰는 무기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전함, 탱크, 항공모함, 그리고 라스트로 핵폭탄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부분 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등장한 애들이 많아요. 전함이나 탱크 이런 애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으로 활약을 했고, 또 영국이 뭐 초강대국이 되는데 일조를 했던 무기들이고요. 그리고 또 독일도 탱크 쪽에서는 뭔가 유명하죠. 뭐 이렇게 전범 기업이라고 하면 뭐 전범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는 대부분 군수업체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BMW는 뭐 비행기를 만들던 회사였죠. 그래서 BMW의 로고는 방패 모양. 그 비행기의 프로펠러 모양. 프로펠러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하늘색, 흰색의 하늘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리고 항공모함도 이제 비행기를 육지가 아닌 곳에서 출발시키기 위해서 처음 고안돼서, 지금 뭐 미국이 17척의 항공모함을 생산해서 진주만을 습격했던 일본을 보복했던 역사가 유명하죠. 그래서 일본은 뭐 진주만 사태를 일으켜서 거기를 끊어놓으면 미국이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공모함을 17척이나 띄워서 비행기를 출격시키면서 아주 일본을 묵사발을 내기 시작합니다. 판단착오였죠. 그리고 핵폭탄인데, 마지막이 지금은 그 이후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무기가 개발되고 있지만 뭔가 패러다임을 바꿨다고까지 평가받는 무기는 아직 없기 때문에 핵폭탄이 인류의 마지막 무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1949년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462년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 계기로 실제로 핵전쟁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게 전 세계적인 공포심을 자극하기 시작하고요. 인류가 개발한 최강이자 최악의 무기로 현재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무기의 역사를 쭉 한번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전투에서 혹은 이 전쟁에서 효율적으로 아군의 사상 없이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로 인해 생긴 사상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기원전부터 따지면은 뭐 셀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인류의 무기는 발전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통해서 무기만 발전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현대 과학 기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통신기기. 통신기기. 해맑아. 그러니까 무선 통신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전쟁 때문에 생겨났다? 왠지 유선 그랬을 통신기기도 포함인가? 저는 최근에 배운 것 중에는 이게 전쟁 때문에 생겨난 건 아닌데, 그 탄생이 전쟁에 영향을 미쳤던 게 증기기관.
이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처음에 이 그 증기관차가 발명되었을 때, 이제 전 유럽에서 발명이 되었을 때 적대국들이 몰래 와서 다 구경을 했다고 해요. 저게 전쟁에서 어떻게 쓰일지 보려고. 그러니까 증기 기관으로 이용한 차가 차를 나왔을 때. 보고 나서, 선로를 보고 나서 이게 빠르게 어딘가를 긴 거리를 짧은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전쟁을 했을 때 엄청난 이점이 될 수 있거든요. 적대국들이 와서 이거를 어떻게 얘네가 사용하는지 염탐하려고. 그리고 아마 실제로 전쟁이 그 이후에 일어났을 때 되게 물량을 조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또 전쟁으로 인해서 탄생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모스보도 전쟁에 많이 쓰였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전쟁 때문에 생긴 건지는 모르겠네요. 모스보 같은 경우에 지금이야 뭐 지금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뭐 전파를 이용해서 음성을 듣고 계시지만 예전엔 그런 게 안 됐어서 뭐라고 할까요? 기생충 소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생충에 나왔지. 예. 그렇죠. 기생충에도 나왔죠. 음. 그래서 뭔가 요즘은 비상 상황에 많이 쓰죠. 횃불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손전등 하나만 있을 경우에 뭐 구조 신호를 보낸다든지 실제로 뭐 전쟁에서도 많이 쓰였습니다. 모스보어는. 그래서 보통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특혜를 받고 있나요? 어떤 과학적 수혜를 입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많이 모르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제품들이 전쟁 때문에 나왔다라고 마케팅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탄생했어도 그게 너무 예전이 돼버려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일상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볼펜입니다. 진짜? 볼펜도 놀라운데? 전쟁 때문에 만들었어요? 네, 볼펜 전까지는 뭐 연필이라고 하죠. 흑연 같은 거를 이제 종이에 묻혀가지고 의사소통을 했는데 뭐 꼭 네. 그게 연필이 아니어도 돼요. 뭐든지 묻혀서 의사소통이 되려면 다 쓸 수 있는데 그 전에 가장 많이 쓰던 필기구는 만년필입니다. 그쵸. 잉크를 묻혀서 잉크로. 쓱쓱쓱 쓰는 건데 1차 세계대전 때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만년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잉크도 묻히고 쓰다가 그 밖에서 전장에서 뭔가를 써야 돼. 그래도 잉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잉크통도 있어야 잉크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펜 끝에다가 작은 구슬을 하나 답니다. 볼을 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쪽에는 잉크가 적정량만 묻어 나오도록 잉크를 넣어 놓고요. 그래서 그 볼을 굴리면 잉크가 묻은 면이 앞으로 나오면서 종이에 글씨를 쓰고 잉크가 없어진 볼면은 다시 돌아서 잉크를 묻히게 되는 원리를 와. 고안해내게 됩니다. 어디서 고안했죠? 독일? 일본? 와, 이거 진짜 누가 개발했지? 머리 좋다. 근데 이렇게 싸고 유지에 강하며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사실 방금 뭐 기원을 여쭤보셨는데 너도 나도 쓰기 시작합니다. 거의 필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진짜 놀랍다. 지금의 볼펜도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굳은 잉크가 묻어 나오면 우리가 흔히 똥이 나온다고 하죠. 네, 막 뭉친 거. 닦아내고 쓰기도 하고 볼펜이 전쟁으로 인해 탄생한 제품 1번이었습니다. 찾아보니 헝가리에서 개발됐다고 해요. 와, 의외다. 그 헝가리 분 진짜. 부자였겠다. 자, 두 번째. 제가 일상적인 것부터 한다고 했죠. 티슈입니다. 왜? 티슈. 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티슈, 뭐 꽉티슈뿐만 아니라 많은 티슈류를 쓰고 있는데 네. 그 전까지는 붕대나 거즈만을 사용했습니다. 약간 위생용품으로 네, 등장한 거구나. 그래서 이것도 1차 세계대전인데요. 부상자를 위해서 붕대나 거즈를 사용했는데 너무너무 양이 딸리는 거예요. 지금 더 많이 필요한데 붕대나 거즈가 너무 부족해서 이를 대체할 셀루코튼이라는 것을 킴벌리에서 개발합니다. 그 킴벌리인가요? 그 킴벌리입니다. 그래서 흡수력이 좋고 사용에 부담이 없게끔 개발을 했고 곧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창고에 셀루코튼이 넘쳐나는 거예요. 셀루코튼? 네, 그게 셀루코튼. 이게 이제 그 티슈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셀루코튼이 넘쳐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싶어서 이걸 꽉에 넣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꽉티슈가 되었구나. 그 곽에 넣어 판매한 티슈의 이름이 1982년 첫 선을 보인 크리넥스입니다. 유서 깊은 제품이었네, 되게. 유서 깊진 않아요. 꽤 최근이다. 1982년이니까. 1982년이면. 네. 그리고 세 번째, 손목시계입니다. 예상 좀 간다 이거. 이거는 그럴싸한데 그럼 손목시계가 있기 전에 전쟁터에서 어떻게 시간을 알았을까요? 그거 이렇게 들고 회중시계? 네, 회중시계. 그것도 사실 휴대용 시계여서 아예 그 전에. 네.
누군가 북을 올렸을까? 그쵸. 예전엔 아, 그랬었어. 완전 그치. 옛날에? 완전 옛날엔 아. 북을 울리거나 뭐 뭐 나팔을 해시계 불거나. 뭐 만들거나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는 시계 없이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시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생겼냐면 뭐 북을 울리거나 나팔을 불어도 돼요. 근데 적은 이 시간을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치. 기습하거나 몇 시에 우리 다 같이 공격하러 가자 할 때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음. 그 습격이나 기습은 과거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달이 어디를 뜨는 순간에 뭐 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맞출 수 식으로. 있는데 어. 적은 알면 안 되는 시간이 똑같이 1차 세계대전 때 필요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 그게 바로 공중 지원 포격 시간입니다. 비행기가 전장을 지나가면서 포탄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지상군에 도움을 주는데 적은 이게 언젠지를 알면 안 돼요. 그치, 우리는 근데 알아야 피하니까. 그리고 우린 알아야 피하고 더 중요한 건 몇 분 동안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원 포격을. 그러네. 아직 포격이 안 끝나는데 참호에 숨어있던 아군이 뛰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정말 강하게 생긴 거예요. 지원 포격을 해주려면. 근데 그 전까지도 시계라는 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면 누가 봐도 시계를 들고 다닌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볼 수 없는 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손목 시계를 고안해내게 됩니다. 근데 개발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1차 세계대전에서 활용을 많이 하진 못하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최초의 손목시계가 혹시 스와치 브랜드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손목시계가 개발되고 2차 세계대전 때 활용이 되는데 이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가 제품이에요. 정말 그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한테 하나 줄까 말까? 지원 포격이 있을 때만 진짜 몇 개만 보급하는 정도의 고가 제품인데 쿼츠라고 들어보셨나요? 알죠. QUARTZ라고 이렇게 시계에 보시면 써 있어요. 네. 그 시계가 발명이 됩니다. 어느 나라 거죠? 그건 안 알아봤는데 계속 물어보네. 나라- 궁금해. 메이드인이 중요해 아, 지금.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쿼츠 시계가 발명되면서 대중화가 시작되고요. 음. 지금에 이뤄서 싼 시계로 손목 시계가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근데 싸움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오래 쓸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쿼츠 시계가 전장에서 처음 탄생한 시계는 아니에요. 보급화를 이뤄낸 시계가 쿼츠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최초는 아니고. 네, 최초라는 거를 이렇게 콕 집을 수가 없는 게 필요에 의해서 수제품으로 하나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시계라는 걸. 그치, 뭐 오토매틱도 있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더 가볍게 많은 병사들이 쓰고 다닐 수 있게 혹은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대중화를 이뤄낸 그 시초가 쿼츠입니다. 근데 요즘에도 유통되고 있는 시계들이 다 유래가 뭐 전쟁이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해밀턴의 뭐 카키필드라는 시계 있는데 이게 2차 대전 때 보급이 됐던 시계인가? 뭐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것 같고 뭐 뿐만 아니라 시계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되게 극한의 행동을 할 때도 시간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제 발전된 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오메가에서는 뭐 달에 가기 위해서 시계를 만들기도 하고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다이버 시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비행기 운전할 때도 봐야 되니까 뭐 에비에이터 뭐 시계도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많이 봤었어요. 다 유래가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말 좀 첨언해도 되나요? 이 쿼츠라는 게 브랜드가 아니라 이 시계의 기술 이름? 방식의 약간, 이름. 쿼츠 부분도. 그래서 이 쿼츠 시계를 대중화시킨 게 스와치 브랜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 음. 얘기를 해봤고요. 4번째, 이것도 좀 신기하실 것 같아요. 비닐입니다. 우와. 바이닐. 원래 바이닐이에요? 아닌가요? 몰랐어요. 맞아요. 비닐이 한국말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영어입니다. 이건 어떻게 알게 되냐면 다우케미컬이라는 연구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비커들을 그러니까 뭔가 연구를 닦고 하거나 있었어요? 뭐 이렇게 실험을 하고 나서 비커를 닦고 있는데 뭐가 묻어 있는데 너무 안 닦이는 거예요. 이걸 비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뭔가 묻어 있는데 비커에서 너무 안 닦여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이제 나중에 폴리염화 비닐리덴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게 발견되고 나서 왜 전쟁에 이용이 되냐면 무기가 비에 젖는 경우가 많았어요. 녹슬지 말라고. 네, 왜냐하면 또 재래식 무기도 있고 물론 최신 무기들 뭐 있겠지만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에는 비에 젖거나 습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다 화약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많아서 물 먹으면 끝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무기들 그런 애들도 부식이 진행되는데 비닐을 겉에다가 발라놓으면 씌워놓든지 발라놓으면 이걸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닐이 전쟁에서 정말 많이 이용되게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량으로 개량화되면서 대중에 보급되면서 습기를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같은 제품으로 비닐 랩도 이때 같이 개발이 되는데요. 원래는 총알이나 화약을 운반할 때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위해서 개발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비닐이라는 게. 근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어쩌다가 남아있는 비닐로 상추를 포장을 해간 적이 있는 거예요. 상추요? 네. 그러니까 채소를 포장을 한 거죠. 비닐로. 근데 그걸 까먹었어요. 어딘가에 두고 까먹었는데 나중에 찾고 비닐을 열어보니 상추가 시들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합니다. 세상에. 참 과학의 발견은 언제나 우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닐이라는 걸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발견으로 인해서 비닐랩이 발견되게 됩니다. 발견된다기보다는 개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상용화돼서 음식을 보존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저 음식을 보존하면서 전쟁하니까 생각이 났던 게 통조림도 전쟁으로 처음 생겨났대요. 맞아요. 그 얘기도 하시려고 그랬나요? 아니요. 통조림은 뭐 빼긴 했는데 통조림을 넘어서는 제품을 하나 말씀을 드릴 그래요? 겁니다. 그럼 저 통조림 얘기 먼저 하면 나폴레옹 전쟁일 때였대요. 근데 프랑스 군에서 그 병조림에다가 이제 음식을 저장해 놓고 오랫동안 꺼내 먹었는데 이제 그게 자꾸 깨져서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영국군이랑 싸우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양철로 된 통에다가 음식들을 보관해가지고 더 오래오래 잘 해먹었다. 이래서 캔 통조림이 처음 발견됐다고 하네요. 되게 옛날부터 쓰이게 된 거네요. 네, 1810년에 만들어졌다네요. 그래서 1819년에 이제 양산이 됐고. 근데 사실 통조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니까 저희 같이 그냥 전쟁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통조림은 그냥 반찬 담긴 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영화에서 이제 그 통조림이 전쟁과 밀접하게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옛날에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 그림 자체가. 그렇죠. 사실 지금 얘기했던 뭐 볼펜, 티슈, 손목시계 이런 것도 사실 우리한테 너무 밀접해서 영화에 나와도 약간 거부감이 없는 거지. 이걸 실제로 전쟁 중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되게 희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인과가 역전된 느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아마 하몽님이 너무 싫어하실 것 같은데. 뭔데요? 안누님도 싫어할 것 같아요. 텀블러. 아니. 전 이미 아니야? 비닐에서 한번 싫었거든요. 사실. 네. 비슷한 거예요. 네, 뭔데요? 스티로폼?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이게 네. 전쟁 때문에 발명됐다고요? 전쟁에 어마무시하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발명이 됐다가? 네. 왜? 플라스틱은 영국의 임페리얼 화학공업사에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정말 우연히 발견이 되는데 이것도 비닐이랑 비슷해요. 수분으로부터 너무 안전하게 절연 케이블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이렇게 뭔가 설치를 하면 뭐 레이더뿐만 아니더라도 뭔가 전자기기와 전자기기 사이를 연결한다든지 전원을 연결한다든지 뭐 도선을 연결한다든지 할 때 외부로는 전기가 흐르지 않게끔 절연을 해서 케이블을 만들거든요. 그 절연체를 만들 때 플라스틱을 사용해 보니까 너무너무 성능이 좋은 거예요. 수분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레이더의 고장이나 전자장비의 고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영국군의 레이더 기술이 독일군을 앞지르게 되고요. 이후에 듀폰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방독면, 전쟁에 사용될 신호등, 보관용기, 식기류, 가방, 샴푸, 탄산음료병, 펜, 의류, 장난감으로 상상력을 펼치면서 나아가더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엄청난 개량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견한 물질 중에 수분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물질이라고 평가를 받았었대요. 전쟁을 할 때 이제 뭐 보급하는 부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보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당연하겠지만 가장 가볍게 운반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다 하더라도 그래야 이제 비용도 적어지고 병사들이 운반을 쉽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무게에 대한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뭐 기존에 철로 된 똑같은 뭐 보관 용기,
아까 뭐 레이더 뭐 이런 것도 부식뿐더러 뭐 무게가 가벼우니까 엄청 편하게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절연 케이블만 만들다가 이게 성형도 너무 쉽고 그렇죠. 너무 가볍고 수분도 안 먹고 그러더니 엄청나게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누가 알았을까요? 이게 이렇게 지구, 될 줄이야. 지구 인류의 종말을 가까이 할지. 그러니까요. 플라스틱 그거 아닌가요? 막 신이 내려준 한때 신이 창조하지 못한 물질이라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인간이 신을 뛰어넘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처음에 들어왔을 때 되게 획기적이라고 신문에서 대대적 광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제품인데 뭐 계속 더 제품을 얘기해 드릴 거지만 하나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때 생긴 설이 하나 있습니다. 썰? 과학 이론. 뭔가 과학 이론 하면은 뭔가 되게 옛날에 발견돼서 발전돼 왔을 것 같은데 되게 옛날에 발견되었을 것 같은 게 생각보다 최근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면 대륙 이동설이 전쟁 때 발견이 됩니다. 아 진짜? 언제 발견된 거예요? 이것도 두 차례 세계대전 동안 발견이 되게 되는데 잠수함 작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수함 작전에 필요한 해양 측정 장비에 대한 지원이 급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 바다의 길을 알든 바다의 지형을 알아야 잠수함을 출격시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잠수함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시야로는 그래서 이런저런 측정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해리 헤스에 의해서 해저 확장설이 제시가 되었고요. 처음으로. 그 이후에 이 해저 확장설이 대륙 이동설이랑 판구조론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최근 발견된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쉬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제품입니다. 네. 뭐야? 쉰 거 맞아? 쉬어간 거죠. 제품 얘기 안 그런 했으니까. 거죠? 자, 다음 제품 선글라스. 잘 쉬었다. 나 왜 필요하지? 선글라스. 선글라스가 왜 개발됐을까요? 햇빛에서 가리려고. 그것도 이제 비행기 운전할 때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햇볕 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맞아요. 네. 사실 보잉? 조종사를 위해서. 아 그래서 보잉 선글라스예요? 네. 그래서 아 그 대박 사건. 왜 에비에이터 선글라스 뭐 이런 거 그래서- 많이 나오고 아. 뭐 레이벤 선글라스 뭐 라이방이라고 뭐 예전에 했던 뭐 다 비행기와 관련된. 처음 선글라스가 나온 거는 보병들 햇빛 눈부셔서 나온 게 아니고요. 비행기. 네, 조종사들 1930년대 미 공군에 의해서 처음 개발되었는데 조종사들이 눈이 너무 부셔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늘을 보고 날아가야 되는데 눈이 타들어가는 고통일 거야. 그거 맨눈으로 시력 보고 있으면. 진짜 안 좋아졌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통이 그렇게 심하게 생긴다고 합니다. 아. 그럴만도 하지. 네, 그래서 조종사들의 시야 확보랑 두통 예방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다고 하고요. 혹시나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 중에 두통이 심하신 분들이 있으면 선글라스를 애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에용. 뭐예요 방금? 뭐예요? 미쳤대요. 그 이후로 이제 선글라스가 너무나도 효과가 좋아서 뭔가 이렇게 전쟁에 있는 뭐 장군들이 끼면은 멋있는 약간 그런 것까지 발전을 했죠. 패션 아이템으로. 자, 그 다음 아까 하몽님이 말씀해주신 통조림과 병조림을 뛰어넘는 그 나왔어요? 군용식량. 내가 맞춰보고 싶다. 건빵? 맞다시 맞다시. 맞다시. 맛다시가 뭐야? 맞다시 그 양념 있어요. 양념. 네. 네, 밥 비벼 먹는 거. 뭘 것 같아요? 잠깐만. 나도 잠깐만. 알 것 라면. 아니. 알 것 같은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진공 포장. 비슷합니다. 비닐 포장. 그 포장법? 응, 포장법은 아니고 레토르트 식품입니다. 전투식량.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건조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 뭐 제가 건조되었을 너무 수도 좋아하는. 네, 네.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래? 그렇잖아요. 저희가 먹어요 평소에? 우리가 흔히 진짜. 3분 안에 요리가 끝난다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식품은 레토르트 식품입니다. 저 너무 좋아해요. 레토르트가 뭐예요? 그거 스스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아는 렌즈에 데우는 것들이 다 레토르트 그건가요? 아니 뭐 3분 카레, 3분 미트볼 뭐 이런 거. 그 왜 실과 시간에 그 얘기를 처음 들어서 알았던 것 같은데 기술 과정 시간에. 뭐 방금 찾아봤는데요. 뭐 레토르트 박사 아닐까? 만든 네. 사람 이름이? 전자레인지 혹은 뜨거운 물만 있으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죠. 그래서 레토르트 식품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병조림이나 통조림을 먹었어요. 아주 최근까지도. 근데 아까 전 몰랐지만 하몽님이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나폴레옹 때부터 통조림을 먹고 있었으니까 좀 됐죠. 몇백 년 아니에요. 100년 동안 그렇게 먹고 있었던 건데 레토르트 식품이 개발되면서 민간용은 물론이고 군용도 물론이고
우주 식량까지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치. 그럴 법도 아. 하다. 네, 우주에서 먹는 대부분의 식량은 뭐 이런 그 뭐죠? 과자 같은 거 아니고서는 대부분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일상적인 거부터 점점 넘어올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조금씩 일상적인 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아직 네. 이미 벗어났나요? 나 그리고 많이 벗어났다 레토르트 식품 생각했어. 정도면 엄청 그거지. 일상적인 거죠. 네. 햇반도 레토르트 개념이잖아요. 저 그러니까. 없이 못 살아요. 그 통조림하고 레토르트 식품. 솔직히 근데 요즘에 너무 잘 나와서 그렇게만 있으면 한 끼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그럼요. 네네. 고추참치. 갑자기? 아니 두 분 되게 그게 생긴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그거 뭐가 생겼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죠? 공통의 관심사를 뭐라고 하지? 공통의 관심사. 공감. 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서 아. 보기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안느님이 패션을 좋아하는 안느님이 좋아할 만한 건데 가을에 뭘 입죠? 야상, 트렌치코트. 야상. 야상이라니. 군복에서 야상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야상이. 우선 트렌치코트를 트렌치코트. 말씀드리려고. 아. 가을하면 트렌치코트지. 아. 가을하면 야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왜 이렇게 또 오- 벌어지네요. 하면서. 아니 오늘 군대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맞아요. 생각나는 거. 사실 군대에선 그치, 야상 그치, 입어야지. 그치. 예. 자, 트렌치코트인데 트렌치코트는 전쟁에서 어쩌다 보니 개발된 게 아니고 진짜 전쟁을 위해서 개발된 옷이에요. 왜요? 우비? 맞습니다. 1차 아. 세계대전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날이면 땅이 완전 진흙투성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물에 잠기고 막 신발로 막 습기가 들어오고 옷으로 습기가 들어와서 병사들이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어떡해. 근데 이게 사실 전쟁사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데 죽어가는 병사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차라리 전투 중에 사망하는 건 명예로울 정도라고 뭐 표현하는 책도 있고, 그래서 버버리에서 그 버버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버리에서 참호 속에서도, 그러니까 습기가 많은 참호 속에서도 습기를 견딜 수 있는 옷을 고안하고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트렌치 코트고요. 이걸 영국군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입니다. 그때 한참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자, 비슷한 뭔가 메커니즘인데 전쟁이 끝나고 네. 트렌치 코트가 어마어마하게 남았겠죠? 이거를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뭐 이제 군대 얘기 잠깐만 하면 병사들이 이제 판초이라 해가지고 그 판초 스타일의 우비를 입어요. 근데 병사들이 그 우비를 진짜 입기 싫어합니다. 옷에서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아. 저 비 올 때만 입는 거니까. 찝찝한 그 냄새가 나는데, 근데 이제 간부 우위는 트렌치 코트를 보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방수 옷을 입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였구나. 그래서 그렇죠. 판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원래 트렌치 코트에 그 케이프 스타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오리지널이에요. 케이프. 어깨를 덮고 있는 거. 네, 그래서 등에도 보면 한 면이 이제 더 덮여 있어서 이제 그치. 케이프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게 오리지널인데, 그 뒤에 워낙 보급되면서 디자인이 발전하면서 그게 삭제된 간편화된 트렌치 코트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있는 게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더 뭔가 오리지널의 느낌의 그 트렌치 코트를 보면 약간 이 망토처럼 짧게 네, 달려 한번더 있는다는 거죠. 달려있는. 어깨 부위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방금 쿠마님이 레토르트 식품 얘기하면서 레토르트 고추참치. 식품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레토르트 식품을 만들려면 뜨거운 물 말고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전자레인지. 네,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무르르 흘러가는 진행력 보소. 전자레인지는 1945년에 레이더를 생산하던 연구 업체에서 마그네트론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잊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나가서 먹으려고 초코바를 주머니에 넣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연히 좀 그만 발견. 이거 그냥 뻥 아니야? 진짜입니다. 근데 연구를 다 끝내고 잠깐 쉬러 밖에 나왔는데 주머니에 있는 초코바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체온이 높았던 거 아닐까? 아니죠. 몇 번 먹어봤겠지. 그래. 완전 근데 녹아 있었겠지. 완전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다가 여러 실험 끝에 이 마그네트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물 분자를 뜨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자레인지는 그 초단파를 쏴서 물 분자를 엄청 빠른 속도로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이 나는 건데,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전자레인지가 탄생하게 되는데 특허권을 걸어버립니다. 특허권을 걸고 꿀 빨다가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민간에 퍼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제 뭐 음식을 데필 때 많이 이용하게 되고,
뭐 필수 과전이죠. 없으면 안 되는. 아니 근데 뭐 특허가 걸려 있다고 해서 민간에 보급이 안 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중화되긴 힘들었을 것 같아. 너무 비싸서. 그곳 그럴래나? 아니면 생산을 못 하니까. 자, 전자레인지 다음 우리가 또 많이 쓰는 주방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국자. 국자는 아니고 후라이팬, 믹서기. 후라이팬. 후라이팬입니다. 그 중에서도 후라이팬 하면 들러붙지 테팔. 않는 거. 맞아요. 테팔. 오. 들러붙지 않는 후라이팬 테팔이라고 해서 광고를 많이 했죠. 자, 테팔 후라이팬도 전쟁 중에 발견이 됩니다.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던 중에 아. 플루토늄이라는 걸 분리해서 음. 밀폐재에 보관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네. 저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밀폐재를 이용할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는데 우연하게도 테트라플루오로 에틸렌이라는 밀폐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무슨 효과가 좋았냐? 화학물질이나 수분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무엇보다도 표면이 너무너무너무 매끄럽습니다. 너무너무너무. 네, 너무너무 잘 따라한다. 매끄럽고요. 놀린 거네 저거. 그래서 이 매끄러운 표면과 수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성질을 이용해서 테팔 프라이팬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도 프라이팬이라는 건 있었어요. 근데 돌이었을 것 같아. 아니요. 뭐 양철로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음식을 올려놓고 열을 전도시킬 수 있는 팬이라는 종류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터를 그렇게 발랐대요. 그치. 네. 근데 처음으로 버터를 발라도 되지 않는 프라이팬이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테팔 광고에서 보면 달걀 후라이를 이렇게 굽다가 거의 던지듯이 그릇에 놓는데 훅 하고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테팔 프라이팬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면서 이제 한국으로도 넘어왔죠.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이라면서. 노래 기억나요. 불러봐요. 테팔. 맞아요. 맞아.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발견이 되는 게 이 밀폐재가 공기는 통합니다. 아까 수분을 막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공기가 통해요. 오, 뭐가 신기하네. 생각나죠? 아무것도 생각나지. 나 약간 삼투압 이런 게 생각나. 아니. 광고를 생각해봐. 아까 테팔 했잖아. 공기는 흐르는데 수분을 막아준다. 잠깐만. 뭐 제습기? 아닙니다. 잠깐만. 고어텍스가 개발됩니다. 고어텍스가 뭐예요? 등산용품 같은 거 아. 입으면 고어텍스라고 방수 하잖아요. 제품. 방수 제품인데 공기는 들어와서 약간 몸에 이렇게 땀 같은 건 배출이 방출이 잘 되고. 기능 이름인가요? 맞아요. 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고어라는 뭐 사람 이름이겠죠? 그 사람이 만든 회사 고어사에서 만들어낸 기술이어가지고 고어텍스가 고유 상표로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엔 원자폭탄을 개발하다가 발견돼서 시작된 거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사실 실생활에 관련된 거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인터넷입니다. 그쵸. 근데 이건 왜요? 뭐 너무 유명해서라고 하려고 했는데 왜요라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그 월드와이드웹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월드와이드웹이라는 건 이제 팀 버너슬리가 개발한 거여서 조금 다른 거고요. 그건 우리가 흔히 WWW라고 하는 월드와이드웹을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WWW 세 개를 만든 거고요. 인터넷이라 하면 멀리 있는 두 대의 컴퓨터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더넷은 들어봤어요. 이더넷. 이더넷도 따로 있는 단어예요? 난 네. 오타인 줄 알았어. 인터넷에 아니. 오타인 줄 알았다고요? 이더넷이라고 그냥 쓰시잖아요. 통신 방식인데. 나는 드디어 인터넷에 약간 공돌이들이. 친근한 느낌인 줄 알았어. 나도 네. 약간 귀여운 오타 느낌인 줄 알았어. 군용으로 개발하다가 이제 음. 개발된 방식이에요. 이더넷이. 네네네. 그럼 인터넷이랑 이더넷은 결국 같이 탄생한 건가요?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지는 내만큼 알지는 못하는데요. 어쨌든 인터넷 여러 군데 있는 멀리 있는 리모트 디바이스가 통신할 수 있는 방식을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1960년대에 처음으로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 전에도 컴퓨터라는 건 있었어요. 근데 왜 인터넷이 필요하게 됐느냐? 컴퓨터 안에 많은 정보를 넣어놓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폭격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통신 시스템이 파괴되겠죠. 그러면 통신 시스템이 파괴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돌고 있다면 우리의 정보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걸 위해서 분산하기 위해서 정보를 분산하기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시작했고 이렇게 처음으로 컴퓨터 두 대를 원거리로 연결하는 아르파넷이라는 게 최초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1983년 이후에 민간용과 군사용이 분리가 되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83년 전까지는 하몽님 말씀대로 군사 목적으로만 사용하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이 민간에 오픈이 되고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까지는 조금 실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항상 있는 기능이고 이거 없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기술인데 GPS? 맞아요. 아. 오, 한 번에 맞출 줄 몰랐어. 대박. 그 필요하죠. GPS는 이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거 왜 개발됐는지 알면 진짜 어이없을 거예요. 예전에 그 냉전 시대에 인공위성을 쏘려고 미국과 소련이 엄청나게 경쟁을 했다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어디가 먼저 썼죠? 소련. 소련이 먼저 썼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발음도 이상하네요. 스푸트니크의 발사로 미국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푸트니크의 라디오 신호를 들으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면 인공위성에 라디오가 나와. 우린 띄우지도 못했는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라디오 신호를 듣고 있던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 라디오 신호를 이용하면 소련의 인공위성이 어디에 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내는구나. 그래서 이 GPS의 원리는 뭐냐면 꽤 많이 떨어진 세 곳의 신호소에서 라디오 신호를 받아요. 그러면은 미묘하게 라디오 신호가 들어오는 각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각도의 차이를 가지고 위치를 알아내는 겁니다. 진짜 소름 끼치게 똑똑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한 전파를 여러 장소에서 수신해서 지구의 상공에 떠 있는 인공위성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소련의 인공위성이 어디 떠 있는지를 미국이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건 이걸 반대로 이용하는 게 GPS입니다. 세 개의 인공위성에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신호를 따면 여러분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GPS고요. 실제로는 세 개보다 더 많은 인공위성을 이용합니다. 이게 지구의 그 완전한 구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통신의 오차도 있고 자전에 의한 오차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내 위치를 찍는 순간 뭐 5개에서 6개의 인공위성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위치를 찾아줍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GPS라고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이 제품의 이름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거고 사실 이 기술의 이름 GNSS라 해서 글로벌 내비게이션 셀룰라이트 시스템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 미 국방부에서 만든 게 GPS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배경대로니까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러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글로나스라고 하는 방식이 또 있고 그 이외에도 뭐 갈릴레오 위치 결정 시스템, 중국도 따로 만든 베이더우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국가별로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 만든 거를 쓰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원래는 군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 항공기는 GPS가 없는 상태로 운행을 했습니다. 끔찍하다. 끔찍하죠. 그러다가 1983년 대한항공, 알고 있는 대한항공 007편이 항로를 이탈해서 소련 영공에 들어가서 격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 왜 모르지? GPS가 없으니까요. 아니 왜 제가 모르죠 이 사건은? 이거 꽤 옛날이에요. 1983년이니까. 그래도 알 법도 한데 왜 그거 했대요? 왜 들어갔대요 거기로? 자기가 어디에 날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민간의 GPS가 열립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그냥 항로를 간 거예요? 그냥 진짜 감으로 갔나 보네. 진짜 말도 했던 거 안 돼, 보고. 어떡해. 뭐 뭔가 그 따라가는 지편이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GPS가 그 우리 이렇게 어플 열어서 내 위치 찍으면 뭐 1km가 차이 날 때가 있고 몇 미터가 차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거 인공위성을 여러 개 쓰면 1cm 카에 잡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고밀도의 약간 GPS가 민간에 열리기 시작하고 요즘은 더 발전해서 군용으로 사용되는 거는 정말 1cm의 오차도 없이 찾아낼 수 있다 그래요. 바로 그 위치. 무섭다. 네. 자, 이렇게 해서 GPS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돌이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발견이죠. 트랜지스터의 발견입니다. 그것도 군용이에요? 이것도 레이더를 개발하던 중에 진공관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발견이 됩니다. 조금 이게 그 공대생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PU라고 하잖아요. 뭐
아이폰에 뭐 A9 칩이 뭐 탑재됐다, 뭐 안드로이드에 뭐 퀄컴 무슨 스냅드래곤 뭐뭐가 탑재됐다 이런 게 트랜지스터를 수십억 개에서 수조 개를 때려박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진법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자예요. 0이다, 1이다. 그러니까 이거의 발견은 사실 현대 과학 발전의 단추라고도 볼 수 있는 발견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개발하던 중에 발견이 돼서 1947년 세계 최초의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되었고요. 이후 개발자 8명 중에 2명인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CPU는 인텔입니다. 인텔을 만들게 되고 1950년 이부카 마사루라는 일본 발명가가 미국에 찾아갔다가 트랜지스터를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리고 일본 정부에 막 버선발로 막 뛰쳐나가. 그래서 정부를 붙들고 나도 트랜지스터를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나라도 트랜지스터를 연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를 엄청 쫄라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알았어 만들어줄게 하면서 작은 전자회사를 만들어주니 설마 소니예요? 그것이 바로 소니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발명이 인텔과 소니로 이어지면서 사실 지금은 트랜지스터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죠. 이진법 없는 삶은. 모든 컴퓨터, 뭐 스마트폰 포함해서 뭐 계산기까지 요즘은 시계도 그렇고 다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무기의 발전 그리고 현대 기술의 발전까지 알아봤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분야는 뭐랄까요? 다른 분야들은 전쟁이 아니었어도 발견할 수 있었어.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 분야만큼은 진짜 전쟁으로 인해서 커졌다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과학 기술에 관한 거예요? 네네, 뭘까요? 우생학? 우생학. 우생학? 그런 학문도 포함하지만 바로 의료입니다. 의료. 의학. 네. 그래서 의술의 발전은 인간의 불행을 먹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몸 안에 돌고 있는 게 뭐죠? 이렇게 물들이 막 돌잖아요. 혈액이 돈다. 네, 피가 돈다. 그 사실이 1628년에야 발견돼요. 그래서 이게 발견되면서 방혈, 그러니까 피를 내보내주는 거, 그리고 수혈, 피를 넣어주는 게 유행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상자에게 수혈을 하면은 거의 40%가 죽습니다. 그 받은 혈액형을 사람이? 모르고 하니까. 맞습니다. 혈액형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의료의 발전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희생자를 동반하면서 발전합니다. 근데 진짜 살 떨린다. 내가 피를 막 흘려가지고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수혈을 받으면 40% 확률로 죽는데 근데 받을 거야 말 거야. 와. 받아야죠. 네. 그래서 받아야죠. 사실 의료가 발전하려면 인간의 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그런 기회를 나 벌써 마음 아파. 많이 제공을 하죠. 그게 우리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상대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든 많은 연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의학이 눈부시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던 게 전쟁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19세기에서 20세기입니다. 정말 싫지만 갑자기 떠오르는 그게 일본에서 그때 마루타조 737 부대를 운영했던 게 의료 목적으로 실험을 한다 하고 이제 그 부대를 만든 거였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의료를 빙자해서 막 역까지 말도 안 되는 고문을 한 거지만 네, 뭐 말씀하신 맥락에서는 그게 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독일도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생체 실험을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인류의 의료 발전은 인간의 불행이다. 이건 사실 전 맞는 말이라고 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혜택들이 전쟁에서 발견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단적으로 들어드린 게 이제 혈액. 이런 것도 모르는 시절에 막 수혈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식으로 의료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전쟁 때 발견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 지식은 전쟁 때 나온 거고요. 그래서 따로 아까 제품처럼 하나하나 짚어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무기의 발전, 그리고 또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의료의 발전, 이렇게 전쟁이 있어야 기술이 발전한다라는 논리가 바로 전쟁 발전론입니다. 생각보다 유서가 깊은 뭔가 논제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예전부터 전쟁으로 인해 인간이 강해졌고 전쟁으로 인해 기술이 개발되고 전쟁으로 인해 지금의 인류가 탄생했다라고 해서 책도 되게 많아요.
뭐 야누스의 과학 이래가지고 과학의 발전, 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의 죽음으로 인해 탄생했다. 이런 책도 많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얘기는 과연 앞으로도 이게 유효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과학 발전이나 인류의 발전이 전쟁의 덕을 안 봤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덕을 봐서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게 유효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즘은 수많은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수준이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중이진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쟁을 하는 이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왜 다툼을 하고 전쟁을 하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뭐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약탈을 위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뭐 자원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상대방을 그렇게 막 깨부시는 내가 쟤네가 너무 싫어서 묵사발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쟁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경제적인 이익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뭐 종교전쟁이라든지 그런 뭔가 서로의 감정 싸움으로 인해 생기는 전쟁은 거의 없고요. 저 나라를 공격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겠다 싶은 전쟁들이 간간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경제적 측면이 훨씬 강조가 됩니다. 경제적 측면을 위해서 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새로운 개발품이 나오진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어요. 오히려 경제성을 위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나왔지 전쟁을 위해서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의료가 인류의 불행을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이제 의학도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 실험을 하기도 하지만 최대한 뭔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여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눈부시게 갑자기 점프를 한다? 그거에 대해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발전론이 힘을 못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엔 그랬었어. 그래 예전에 19세기까지 뭐 많이 봐줘야 20세기까지는 전쟁이 인류를 발전시켰지 라고 보는데 이젠 아니야 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제는 전쟁이 나면 막 싸우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공멸로 가게 됩니다. 다 죽어. 이제. 네, 다 죽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핵탄두의 개발입니다. 뭔가 내가 질 것 같아. 거의 다 졌어. 예를 들어서 뭐 2차 세계대전에 패전 직전에 이 독일이야. 히틀러 자살하기 직전이야. 이러면은 항복을 하고 끝나는 전쟁이잖아요. 혹은 뭐 점령당하든지. 근데 요즘은 정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핵폭탄을 터뜨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치, 너 죽고 나 죽는 거지. 어차피 우리나라는 끝났는 거. 내가 갖고 있는 핵폭탄 다 터뜨리고 죽어버리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패전국 앞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핵탄두가 있을까? 2016년 기준이고요. 가장 많은 나라 어딜까요? 미국. 땡. 소련. 아니, 소련? 러시아. 맞아요. 러시아입니다. 더 많아요? 2016년 기준으로 7,290개. 그렇게 많아? 네. 그 핵탄두 하나가 그 일본에 떨어진 그 핵탄두 하나 크기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센 거예요. 쉣. 근데 그러니까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터졌던 그 원자폭탄은 계획했던 거에 한 10분의 1인가? 그러니까 되게 성공적으로 터지지 못한 케이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제대로 터졌으면은 훨씬 더 큰 위력이었겠죠.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수소폭탄의 일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떨어진 게? 아, 거기 있는 게? 아, 그때 터진 게? 그때 터진 게.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몇천 배, 몇만 배 더 센 핵탄두들이 있죠. 자,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7,000개. 3위가 전 이거 알아보고 좀 신기했는데 프랑스입니다. 어디다 놨는지 그 작은 나라에. 프랑스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뭔가 내륙에 있잖아요. 숨겨둘 데가 없잖아요. 옆에 영국 있고 뭐 스위스 있고 스페인 붙어 있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에 300개가 있다고 하고 중국이 260개, 영국이 215개, 파키스탄이 130개, 인도가 120개, 이스라엘이 80개, 마지막으로 북한이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10개나 있어?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죠. 미국에서는. 중국한테는 뭐라고 못하니까 동아시아에서 북한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사실 저도 핵탄두가 7천 몇 개, 뭐 다 합치면 이게 몇 개야? 2만 개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은 더 많겠죠. 이게 2016년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은 뭐 발전 이런 거 뭐 얘기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이악 물고 두 나라가 싸우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자, 좀 마무리를 하면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 만약 저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발전된 과학기술을 수혜를 입고 있는 우리는 지금의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조금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희생으로 얻어낸 기술에 대해서 항상
경외심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이 누군가의 피땀으로 혹은 누군가의 시체 위에 일궈진 기술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조금 경건한 마음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